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사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람까지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우리의 이웃사촌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참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했는데요. 앞마당을 같이 쓰는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1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새벽에 찾아와 탕탕탕. 아니 하진우 평론가님, 보통 새벽에 찾아와서 급히 문을 두들 때 우리가 의성어 탕탕탕이 아니라 쿵쿵쿵 그런데 왜 무슨 문이라 탕탕탕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뭘 어디를 탕탕탕 했으면 차라리 낫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8일 오전 1시경에 영업을 종료한 경남 거제 한 식당에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 모습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이제 캄캄한 새벽인데 남성 3명이 뭔가 빛을 쏘아대면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네. 길을 걷다가 네. 총을 쏘는 듯한 자세를 잡아보기도 합니다. 어머. 그리고는 어느 마당 앞에 쪼그려 앉더니 네. 어딘가를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그 마당에는 어머. 개 4마리가 있었는데 어머나, 어머나. 남성들이 쏜 총알에 몸을 맞은 개가 깜짝 놀라서 개 집 안으로 몸을 감추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담 아나운서, 저 인간들 사람이에요? 어떻게 개한테 멀쩡한 개한테 저걸 진짜 총에 뭐예요 저거? 그러니까요. 저게 비비탄 총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 3명이서 어떻게 개에게, 말을 못하는 작은 동물에게 저런 짓을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비비탄 쳐도 사람이 맞으면 잘못 맞으면 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1시간 넘게 아까 빛을 쏘아대면서 주위를 다니다가 식당 마당에 있는 개 4마리에게 저렇게 비비탄 총을 쏘아댄 건데요. 저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난발을 해서 개 4마리 가운데 2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 2마리는요. 매화와 솜솜이라고 하는데요. 9살짜리 매화는 눈과 입안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7살 솜솜이는 눈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솜솜이는 안타깝게도 이틀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어머나,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사진 속의 강아지입니다. 얘가 솜솜이군요. 세상에. 네, 얼마나 맞습니다.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밤중에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 1시에 벌어진 일인데 식당 주인 그리고 견주이죠. 견주는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개들의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개들이 4마리라고 했잖아요. 10살 전후로 있는 약간 노령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개들 바로 옆에는요. 정말 마당에 수백 발의 비비탄 총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발의 비비탄 총알이요? 저 인간들이에요? 저희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견주분이 다음날 아침에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총을 난사하고 돌로 이제 던지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제일 많이 이제 난사를 당하면서 성격이 완전 포악해지고 주인인 저도 잘 못 알아보는 상태고요. 괜찮았다가 제가 또 가서 이제 만지려고 하면은 움찔움찔거리면서 막 물려고 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또 가해자 측에서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장난으로 그 비비탄 총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그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배운 그대로 이제 총격을 하거든요. 그 자세도 그렇고 좀 엄벌이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 이 많이 다친 개도 그렇고 지금 그 개들이 너무너무 정신적, 왜냐하면 동물들도 정신적 충격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성격이 성질이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저희를 겪은 후에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죠. 아니 동물도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비비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세상에. 해보세요. 수백 발의 비비탄을 보고 돌로 더 때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저 사람들 3명이라고 20대 3명이라고. 저 비비탄 총알 있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어머머머. 그러니까 20대 3명인데 20대 3명이 2명은 현역 군인이에요. 에? 현역 군인이 휴가 나와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민간인은 그 2명의 군인 중에 한 명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갔는지 그러면 될 걸 셋이서 돌아다니는 비비탄 들고서 저렇게 막 아무 잘못이 없는 개들을 향해서 난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사람들 견주에 따르면요. 네. 사랑으로 키우던 반려견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하다고 화가 나지만 사건 발생 후에 가해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고 네. 소속 군부대가 대처를 했는데 그 대처마저도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가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짜고짜 찾아서 값 물어주겠다, 피해 보상해주겠다,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 가해자의 집안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따위 정신 그러니까요. 상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사과부터 해야 되는 사과를 하지 않고 돈 얼마 주면 되느냐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 소속 군부대는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군기 빠져요. 그러니까. 부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이 피해 견주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막 돌려댔다는 거예요. 피해 견주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네. 거제도에 간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하하. 여기에 전화해라 저기에 전화하면 전화를 서로 돌리는 거예요. 이른바 책임 안 시체말로 지려고. 뺑뺑이 돌리는 그러는 거예요, 거죠. 전화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부산이라 못 간다, 출근해야 돼서 못 간다, 부대 복귀해서 못 간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전혀 만나지 않았고요. 진정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몹쓸 인간들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이유가 대체 뭐였답니까? 일단은 술을 마신 뒤에 개에게 다가갔는데 손을 물렸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집 주변에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손을 물렸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위협 사격이라는 거 한두 발이죠. 저렇게 많은 숫자로 횟수로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장을 비비탄 총알 보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CCTV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펜션에서 나왔을 때 이동 동선에서 이 비비탄 총을 갖고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계획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손을 물려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했는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예전에 뭐 한무라비 법전인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러면 저 가해자들도 똑같이 비비탄 총알 수백 발로 가면 저 다치게 하면 되겠네 막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생각을 읽었는지 똑같은 말씀을 랭커께서 하시는데요. 아마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그 선진 국가니까. 하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본인한테 진짜 수십 발, 수백 발 비비탄 한번 맞아보면 그 집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척추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애견을 이렇게 사망시켰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손괴죄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죄 그게 두 개 동시에 성립이 되는데 네. 형법상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보호법상의 네. 동물학대 행위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서 목을 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네. 그리고 또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행위로 해서 저렇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에 대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이 상당히 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해도 벌금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번 정도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에 대한 어떤 이런 개에 대한 하나는 뭐 개가 사망했고 그 외에도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것인지 오히려 네.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네. 불구속 구공판 해가지고 제대로 재판받아야 될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 범행 3명 중에 1명은 민간인이지만 2명이 현역 군인이라서 일단 경찰은 이 사건을 군부대로 이첩은 군부대가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침 들고 불치병도 고쳐준다. 아니 근데 제목만 봐도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폴폴 나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그냥 저희가 들었을 때는 듣기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진짜 몸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믿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실제로 한 70대 남성이요. 불치병을 고쳐주겠다면서 무려 48cm의 긴 그러니까 장침을 들고요. 수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은 없다라면서 아픈 환자들에게 이 장침을 놓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네. 침을 놓던 이 70대 남성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불치병도 고친단 말에 혹할 수는 있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한가닥 희망을 놓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걸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70대 남성을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거를 빼주세요. 진행을 시켜야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다 안 났어. 치매라도 다 나야지 무슨 큰 도중에 막 집행했고. 일단 오세요. 영상을 보고도 어처구니 없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적발이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뭘 이렇게 숨기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아유 뭐 이거 지금 다 침도 다 안 났는데 뭘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래. 아주 태어납니다 진짜. 불법 시술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고 당당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 70대 남성이 2022년부터 한의사 면허 없이 치매, 암 환자 등 한 120여 명한테 불법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그 시술 방법이 너무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시술했냐면 48cm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을 시키는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침을 냈다는 거예요. 옷 위로. 어머나? 원래는 옷 치우고 소독하고 나야 되는 거거든요. 감염되거나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옷 위로 일반 침을 10개에서 30개 정도를 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침이 꽂혀 있는 채로 환자한테 돌아가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알아서 빼라고. 어머나. 그럼 소독은 누가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해서 일부 환자들은 복통, 염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경찰 조사해 보니까 더욱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행각들이 속속 드러났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전에도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침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셔서 침술로 인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뭐 자격증이라고 진료하는 장소에 걸어놓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야말로 민간 자격증이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저 몹쓸 인간이 세상에 이런 짓을 하고도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동종 정권가 있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쁜 짓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 동종 정권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멈춰야죠.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네. 사람이 나쁜 게 뭐냐면 네. 이런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침을 저렇게 놨다고 그러잖아요. 불법적으로 침을 넣고 침을 넣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침을 놨을 뿐만 아니라 네. 한의사보다 5배가 넘는 의료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침을 넣고 나서. 그렇게 해서 범행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절박한 심정에 빠진 그런 환자한테 2천만 원이나 뜯어내어 최진영 변호사님 몹쓸 인간이에요 진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말씀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동정 전과가 있는 70대 남성입니다만 연세가 있습니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 위반, 한마디로 의료인이 아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처럼 의료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형이 확 올라갑니다. 이거는 유기가 아니고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구속된 사안이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벌써 동정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업장을 차려놓게 했다고 하면은 네.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네. 형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자분들 입장, 저곳을 찾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픈 마음에 정말 이 낫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그 병을 치료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침 하나로 뭔가 불치병이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정말 저런 데는 어떤 감언이설에도 속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픈 사람한테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한테 이담하면서 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9월에요. 세종시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한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이 여성이요,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아이고. 이 종양을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라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유방암인 거죠. 세상에. 어린 나이에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큰 병원을 찾았고 큰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왼쪽 가슴을 6cm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젊은 나이에 세계 30대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일단 수술이 잘 된 것 같아 암 조직을 떼냈으니 일단 그나마 한숨 돌렸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을 텐데 나중에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이제 가슴에서 유방 종양 조직을 절제했는데 네. 그걸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 절제한 다음에는 아.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암세포가 안 나온 거예요. 에? 한마디로 암 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섬유선종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암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한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거는 의학 정보에 따르면 유방암 위험도가 매우 낮아서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치료가 없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걸 지금 절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가슴을 진짜 이 오늘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당시 이 시술을 했던 병원과 피해자가 나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한테 판정 받게 했는데 라벨링이 잘못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거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도 황당하죠. 3개월 만에 암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지금 한 분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분이 자, 이 얘기만 듣고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가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뭔가 이 혼돈스러우실 텐데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최재문 교수님이. 네, 일단 이제 처음으로 암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 아니라고 그냥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시의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위탁받은 검사 기관에서 이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서 채취를 해서 이걸
조직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보내요. 아. 근데 그 보내는 기관에서 받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누구 환자 이름이나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최진봉, 김명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환자 이름이 적힌 라벨을 네. 잘못 붙인 거예요. 검체에다가. 어머나? 그러니까 원래 아픈 사람 거를 안 아픈 사람 거에 붙이고 안 아픈 사람 거를 아픈 사람 거에 붙인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돼버리면 검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최진봉과 김명준이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검체만 보고 이 사람들은 검사해서 병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체만 보고 검사를 해서 다른 여성의 결과, 즉 어머나. 실제 암이 있었던 사람의 결과를 암이 없는 사람의 검체에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온 거잖아요. 어머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검체가 뒤바뀌고 하루 만에 검사를 받은 여성은요, 진짜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겠죠. 세상에. 그러니까 실제 암을 걸린 사람은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어머나.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암이라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사람 다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암이 걸린 사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그러네요. 기간이 경과가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는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넉넉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사람은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러니까요. 암이 아닌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절제 수술까지 어머나 했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3개월이나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나. 3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돼서 실제로 아픈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수술을 받아서 또 심적 고통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피해자 가족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건강하고 젊을수록 전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빨리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알아봐서 이제 가라라고 이제 제가 원장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나 언제 죽을 수 있으니까 뭐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저한테 엄청 온 거예요, 와이프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 상황은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이 억울한 상황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일단 검진 기관에서는 검체 관리를 이제 위탁받은 기관의 실수다.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검체를 이제 받아서 이 검체를 진행한 이 기관에서는 일단은 피해자분께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내온 이메일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종양 자체는 절제가 유익하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종양 이런 거 떼어내니까 좋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네. 검사 기관에서 잘못 검사하거나 라벨링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 그리고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의학적 상식이 없다고 아니 그거 안 떼는 것보다 차라리 떼는 게 그게 오히려 나 유익해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아까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지만 이 그 종양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고 관찰만 하면 돼요. 암으로 발전을 전이될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떼낸다고요? 그럼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장기 중에 나중에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떼내세요. 그러면 네. 본인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검체 그 기관한테 얘기해주고 싶네요. 진짜로. 이거 나중에 내 장기 중에 어딘가 피해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하.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요 수술비로 1,000만 원 냈어요. 세상에. 그거 절제 수술 받느라고. 안 해도 되는 수술만 1,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지금 보상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보상을 안 하고 자기 돈 1,000만 원 들여서 떼지 않아야 될 절제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만약 이제 법적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소송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네. 몇 년이 걸릴지도.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까지 이런 삼중고를 왜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네. 이 기관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니 근데 보세요. 제가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실제 이분 말고요. 정말로 진짜로 유방암에 걸리신 분도 그 가슴을 절제하고 나면 최진영 변호사님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건 멀쩡하도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그런 피해까지 당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이 수술을 집행한 해당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면 그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아무런 사전에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혹시 그 사이에 환자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조직검사를 해볼게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서 암과 관련된 간이 검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가 아주 가는 바늘로 이렇게 그 유방 부위를 이렇게 찔러서 거기에 네. 나오는 세포나 일부분을 검사를 하는 이른바 세침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봤더니만 당연히 양성, 암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고 간이 검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세상에. 더불어 이미 이전 그 검증 기관에서 암이다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보니까 네. 이거는 우리의 판단보다는 앞에 의료기관에 했던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고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실질적인 검사를 했던 기관, 검사를 의뢰했던 기관, 나아가 실제 수술했는 대학병원 이 세 기관을 상대로 해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분명히 이길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송으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실질적인 행정 심판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사안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 힘든 과정이실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지만 조금 더 침착해 주시고 굳게 마음 먹고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투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결과, 진짜 원하는 결과 얻어내시길 뉴스파이터가 조금이나마 이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7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はい。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모두 발언이 이제 인사말이 오가고 했어요. 덕담 수준에.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저희가 그 전에 알기로는 이시바 총리가 이담 아나운서 뭔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초반에 빵 터졌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셔도 알겠지만 덕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무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뚝뚝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빵 터졌잖아요. 네. 이게 이시바 총리가 약간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일장기 앞에 서 있었잖아요. 네네. 잘못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어허. 이제 자리로 봤을 때 오른쪽이 상석인데요. 양자회담을 할 때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는 일단 자국이 호스트일 때는 국기 배치에 있어서는 상석, 그러니까 오른쪽을 양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기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호스트였거든요. 네. 호스트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서 있었고 저렇게 국기가 있고요. 또 정상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또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라고 합니다. 화면상은 왼쪽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기와
분위기와 또 맞지 않게 저렇게 거꾸로 앉아 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자국의 국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가 내 자리인가 하고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가 그게 아닌 걸 알아채고는 다시 웃게 된 거죠. 야, 이담 아나운서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최재명 교수님 외교 상식, 토막 상식 알게 돼서 이제 아마 그랬구나 하실 텐데, 근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썼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관계.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네.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또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푸틴 뭐 늦게 오고 막 맨날 이러죠. 늦고 오면 지각하고 오면 전례를 막 범하잖아요. 밥 먹듯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가 있다는 것은 이시바 총리를 배려한 것이고 손님으로서 초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게 맞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뭐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문제가 또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이거 자체는 그냥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는 말은 이웃은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마당이 같으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당에 못 나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마당을 같이 쓰니까 평화로운 상황이가 돼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말은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만 네. 서로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없이 평화로운 관계에서 네. 서로의 이익을 상호 호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네. 하는 표현을 앞마당을 같이 나누어 쓰는 이웃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0분간 대화했대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앞서 뭐 덕담은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네, 대통령실 보도자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다소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네. 이 30분간 결국은 양쪽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고요. 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달했고 특히 네. 셔틀 외교에 대한 이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제확인했고요. 네. 당국 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셔틀 외교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한번 순방하면 또 답례로 답방 차원에서 이시바 총리가 또 한국도 와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 물론 이제 이 대면에서 뭔가 실질적인 게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는 뭔가 의미를 좀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G7, 캐나다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시바 총리만 만난 게 아닐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 또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졌을 때 네.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네네. 그런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네. 두 정상 간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친근감이 지난주까지 만난 사이 같아요. 맞네요.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아하, 네. 근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방공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노동자당을 창당해서 정계에 진출했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한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이 나와 룰라 대통령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담 아나운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은 뭔가 처음 만났지만 서로 할 얘기가 그나마 많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소년공으로서 이제 공감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0대 시절에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이렇게 왼쪽 손을 다쳐서 그렇죠. 손목이 좀 뒤틀리는 네네.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1974년에 공장에서 프레스 조작자로 일하던 중에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다고 해요. 아유.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런 상황이네요. 사진에 나오네, 바로.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64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그러네요. 같아서 아마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감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선 또 룰라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고요. 네. 한참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애정어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네요.
정말 귀담아 새겨들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마음이 잃지 않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일정 바쁘게 소화하지만 영부인도 나름 정말 외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 왔어요. 7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거 대통령이 올 자리인데 제가 괜히 만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해 그러면 영국이에요? 아니에요, 비버예요. 아 비버요? 아 여기가 다르다. 직접 만든 거죠. 김혜경 여사의 육성은 최진봉 교수님. 예. 왜냐면 대선 기간 때 조용한 조용한 행보만 하다 보니까 주로 사진 몇 장 정도만 공개됐지 육성은 정말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이번 말고 그전 대선에서는 이게 공개적인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공개적 행보를 하지 않고 비공개 행보를 쭉 해왔어요. 종교계 인사들을 전국을 돌면서 만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영분이 되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저런 모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인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방문해서 간담회에서 교민들을 만났는데 네. 여기서 김 여사가 말씀하시기를 이영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 아마 말씀을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늘 말씀하기 13년 살았지만 네. 외국에 살면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외국에서는 네. 그냥 일상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됐든 오면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오셔가지고 네. 한인회를 참 이게 만나주시니까 네. 저분들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새삼 세심하게 살피고 또 더 고민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 생활하시면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외교 당국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캘거리 교민 13년간 운영했던 한 식당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점심 식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교민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 김혜경 여사도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해외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로 그 나라 지금 이영만리 떨어진 캐나다든 어디든 다른 유럽이든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너무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환영합니다. 할 판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 국면 등등등 그리고 대선까지 정말 몸은 이영만리 타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대한민국을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방문이 정말 눈시울 뜨거울 정도로 반가웠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으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저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살아보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만 봐도 한국에 있는 그 마음인데 퍼스트 레이디 어떻게 보면 영부인을 직접 만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 그 교민들 생활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와서 같이 그 영부인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네. 또 같은 한복을 입어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자체로서 큰 교민들에게 네.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리더십이 새로 섰고 또 새로운 첫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또 해외 첫 네. 무대였는데 나름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영부인에게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방금 한복도 입으셨다는데 아니 지금 영상으로는 정장만 입었는데 무슨 한복을 입었다고 해요. 김혜경 여사가 이러실 것 같아요. 네, G7 환영 만찬에서 한복을 입었던 것이고요. 아하. 또 이제 영부인의 패션이라는 게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한 국가의 어떤 상징을 가진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멋있네요. 네. 것이기도 하고 네. 또 비언어적 외교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오늘 영부인이 무엇을 입었느냐 굉장히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공식 외교석상에서 입은 옷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복 차림이었고요. 연 노란색 치마 그리고 녹색 저고리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복이 이쁘네요, 진짜 한복이.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김혜경 여사랑 같이 사진 찍고자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연성 외교의 역할을 똑똑히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담 아나운서 한복을 입고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한 영부인이 꼭 김혜경 여사만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도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할 때 한복을 입었었습니다. 바로 야, 저 때 저 사진인데요. 때도 멋있네요. 네. 2017년 6월입니다. 미국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했을 때 하얀 한복 저고리에 쪽빛 치마 그리고 비취색 장옷을 네. 입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모친은 예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종로의 광장시장에서 그 포묵점을 운영했다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 이제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옷감을 다시 물을 들여서 저렇게 제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아닌데 한복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데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네. 이제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이륙하는 순간에 어느 서양 여성이 네. 그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네. 그 서양 여성이 한복 중에서도 감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서양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타마라 모이니 주한 캐나다 대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 캐나다 대사인데 이제 한복을 입고 우리 대통령을 배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멋진 패션 개량 한복인가 봐요. 어머나. 네. 두루마기를 입은 건데 네. 저 모습을 본 누리꾼들이 저분 한복에 진심이시다, 멋져. 한복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춰줘 감격스럽다. 상대국 전통 의상을 입는 대사님 멋지다. 야.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한복이 잘 맵신하게 잘 어울릴 정도면 최진영 변호사님 한두 번 한복을 입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드디어 K-한복이 어떻게 보면 한류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감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만 네.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트리도 캐나다 총리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 네. 그때도 개량 한복을 입은 그 타마라 주한 캐나다 대사께서 나오셨고 네. 지금 사진에 보이고 계시죠? 그때도 착착 오매 감기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그 당시 이제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행사에 대해 네. 그 당시에 그 외무부 장관이 박진 전 장관이셨는데 그때도 이 그 모휘나 대사께서 멋진 개량 한복을 입고 거기다가 우리 개량 한복과 같은 거에 이 목도리까지 네. 했던 한껏 모습을 부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금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모습과 한복이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야, 캐나다 대사분의 한복 사랑 덕분에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 뿜뿜해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잘 봤습니다. 어머나, 신현준, 정준호 씨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 두 분이 다 같이 등장했는데 어디로 대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두 가족이 대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왜 대이동이냐면요. 정말 민족 대이동입니다. 많아요. 어? 일단 신현준 씨가 자녀가 아들, 딸 그리고 아내까지 5식구고요. 와. 정준호 씨가 아들, 딸, 아내 이렇게 해서 4식구입니다. 와.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일단 9명이에요. 거의 10명이죠. 네. 근데 이하정 씨, 그러니까 정준호 씨의 아내인 아나운서 출신 이하정 씨가 네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전 비행기 타고
일본에 왔어요 라면서 와, 일본 대식보 가셨군요. 네, 짧고 굵게 잘 지내다 갈 것이라고 올렸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잘 도착했다고 올렸잖아요, 글을. 네. 그리고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아이들은 도착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대요. 네. 그런데 남편이 대가족 여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라면서 와. 전사했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데리고 또 비교적 성인이 된 아이들 말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네, 힘드니까 아마 전사했다는 말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3자 시각에서 보면 네. 신현주 씨가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요? 왜냐면 신현주 씨가 아이가 한 명 더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이가 셋이니까 무려 아들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무려. 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장에서는 정준호 씨가 먼저 이렇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왜요? 뭐 사진을 올렸는데 네. 뭐 정준호 씨가 거기 쓰러져 있는 듯한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현주 씨가 이럴 거면 왜 같이 오자고 했냐? 어머, 진짜 쓰러져 있네, 제발 진짜. 잠은 집에서 자라라고 글을 썼는데, 네. 근데 또 나이는 신현주 씨가 정준호 씨보다 한 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좀 더 쌩쌩하게 움직였는지. 네. 그리고 뭐 아이들의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네. 뭐 신현주 씨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두 아들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그 셋째 딸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네. 또 정준호 씨의 경우에도 뭐 첫째 아들 초등학생 또 유치원 다니는 둘째 딸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신현준 씨와 정준호 씨는 대체 뭐 친하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친하길래 예를 들어 두 사람만 단둘이 밥 한 끼건 술 한 잔이건 그런 정도면 이해되는데 가족 전체가 같이 여행 가죠. 그 정도로 친해요? 그 정도로 친해요.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같이 여행 간 게 여러 번 있었고요. 오. 그리고 두 사람이 친한 건 이미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에 나왔을 때 그런 우정을 많이 과시를 했었으니까. 이게 3년 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3년 전엔 제주도 여행을 가족들이 같이 간 적이 있었고요. 네. 지난달에는 두 가족이 함께 한강 요트 나들이를 가기도 어머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끼리도 친할 수 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이제 친해지잖아요, 형제처럼. 네.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고요. 최근에는요, 공부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두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호 씨 아들이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시옥 군이 네. 아빠와 현준 삼촌은 혼돈의 티키타카를 보여준다. 두 분이 만나면 이름값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욱군 잘생겼네요. 아빠 유전자는 역시 못 속여요. 근데 정준호 씨 아들 시욱군 눈에 아빠랑 삼촌이 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혼돈의 티키타카라고 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여기 있잖아 이 양반아. 아니 바깥에서 찍는다고 하니까 나도 뭘 찍어 바깥에서 찍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야 잘 좀 확인 좀 해 맨날. 나 찍는 거야? 신혜원님 집 자주 오셨었겠네요. 나? 밖에만 왔고 안에 안 들어보내줘가지고 여기 처음이야 들어가는 거는. 그 아랍 왕자들을 사는 데라 문 열어! 네. 야. 아니지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선미요. 야야야. 이거 집에다 걸어놓으면 이쁘겠는데?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 줘봐봐. 뭘 줘봐봐. 스키즈미.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어떤 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야,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거, 괜히. 아니, 그게 때는 너 하지. 이 양반. 아니, 한국에 있어.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양쪽의 아내분들이 보면 시샘할 뻔 왜냐면 진짜 둘은 부부처럼 티격태격 가네 진짜. 부인이 보기에는 큰아들이라고 하죠. 하는 짓이 꼭 아들 같다 이렇게 네. 하는데요. 우리가 브로맨스라고 아시죠? 네.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 아까 보니까 저기 보이는 것도 연인의 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둘이 하는데 네. 친한 것 같으면서도 티키타카 싸우려서 그래서 이거를 브로맨스가 아니고 불화맨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만큼 네. 친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할지만 그만큼 두 분의 어떤 신뢰와 형제가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앞으로도 그 우정 또 늘 변치 않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슴 철렁한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도심에서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6시 30분쯤에 경기도 안산시의 도심 한복판에서요.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충돌하기도 했다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순찰차 뒤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한 대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면서요. 아찔한 어머머머, 주행을 어머머머머. 펼치는데요. 저렇게 붙어 따라오는 순찰차까지 충격을 하고는 도주를 하면서 신호도 무시를 합니다. 오! 그리고는 아예 역주행까지 감행하기도 세상에, 합니다. 세상에. 도로를 달려오는 차량과 하마터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힐 뻔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피한 후에 다시 차선을 넘나들면서 저렇게 약 13km가량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결국은 뒤쫓던 순찰차 여러 대가 이 차량을 겹겹이 포위하고 나서야 이 광란의 도주국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나 세상.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저는 범죄 영화에서 저런 상황 되게 과장되게 꾸미는 줄 알았는데 실제 저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 3시 50분경, 그러니까 다들 자는 시간에 첫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느 차가 갓길에 주차하고 배회 중이다 이런 신고를 접수하고 그 운전자를 처음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로 이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운전자가 접근을 거부합니다. 대화를 1시간 40분 동안 이제 시도를 했으나 이 여성이 이를 거부했고요. 차를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몰고 저렇게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 추격전이 시작된 게, 도주와 추격전이 시작된 게 새벽 6시 반쯤이면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가까운 시간대잖아요. 하재근 편은 극심한 진짜 혼잡이 이루어졌겠어요. 극심한 혼잡이 이루어졌고 조금만 시간이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진짜. 날 뻔했었죠. 근데 수많은 지금 경찰차가 막 따라 붙었잖아요. 네. 13km를 도주하는 동안에 30분 동안에 순찰차 6대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순찰차가 총 10대가 넘게 한 자리에 모이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그러니까요. 펼쳐진 건데 네. 도대체 왜 저렇게 광란의 질주를 펼쳤느냐. 네. 경찰은 일단 음주를 의심했습니다. 아. 근데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음주가 아닌데 그럼 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벌인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돼야지 조사를 하는데 합리적인 치료응답이 좀 현재는 불가능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셔요. 그래서 병원 치료받고 입원이 승인이 나서 응급 입원 조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음주를 확인했을 때 음주는 감지가 안 돼서 그래서 약물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영장을 받아갖고 강제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님, 저 운전자 여성이 지금 불안 상태를 보이니까 일단 치료는 도의적으로 먼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딱 봤을 때에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 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그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지금 음주는 안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체열, 한마디로 신체 네. 검증 감정,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거의 뭐 활극, 영화를 보는 네. 듯한 했는데 아마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네. 봅니다. 저 영상을 본 경찰분들의 가족분들은 너무너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분들도 하마터면 큰 부상을 당할 위험에 처했었으니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힘내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